폐업에는 환자가 분석가를 과거의 대상과 다른 새로운 종류의 대상으로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어떤 저자들, 예를 들어 레커, 어떤 저자들은 해석을 제공하는 행동 자체가 분석가를 새로운 종류의 대상으로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해석이 아니라 해석이 일어나는 신뢰할 만한 구조로서의 분석적 틀이 분석가를 새로운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 방식이 어찌되었거나 폐업에는 통찰이 아니라 분석가와의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 즉 변화된 관계 능력이 환자에게 분석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콜라는 남성은 지배적이고 여성은 복종적인 가정에서 자란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평상시나 분석 상황에서 타인에게 모욕당할 기회를 찾는 경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나열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희망 없는 사람인가를 설명했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사람들이 과거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하고 있던 것을 빼앗아 짓뭉개버리고 그것을 대신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녀는 분석가가 분명히 자신을 경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사실을 분석가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몇 년간의 분석을 거친 후 콜라는 폐업에 의해 분석적 변화를 나타내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계사에게 줄 재정 기록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예상 밖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 사실 때문에 잠시 동안은 기분이 좋아졌지만 얼마 못 가서 늘어난 세금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엄청난 우울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분석가는 그녀에게 이러한 두 가지 감정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말했다. 콜라는 돈을 버는데 자신감이 생기자마자 곧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동떨어진 곳에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분석가가 자신의 성취를 기뻐하며 따뜻한 마음과 시선으로 자신을 유능하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면 분석가가 갑자기 치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우울과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그녀는 어느 정도 사람들과 연결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감정이 들 때면 분석가도 자신을 안 됐다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강하게 될수록 더 위기를 느끼는 모순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분석 관계에서 과거의 유형을 벗어나 자기 성격 안에는 없었던 수용적인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관계 양식을 신뢰하고 거기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분석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까워지자 폴라는 자신이 문이 열려진 철장 안에 갇힌 정글 고양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관계 유형들이 어떻게 자신을 구속해 왔는지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고 더 큰 자유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구속했던 철창이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도 그것이 그녀에게 제공해 주었던 안정감을 포기하기는 힘들어했다. 그녀는 자신이 유능하다는 감정과 자신이 억제되어 있다는 감정 사이를 오고 갔다. 그녀는 그 열려진 철장문이 곧 가파른 절벽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그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철창 밖의 세계가 아득한 시면이 아니라 굳건한 대지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서야 비로소 그녀는 그 철창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학파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 게 학자들마다 같은 학파에 속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치료 기법이나 그리고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는 이야기하기 힘들었는데 보통 멜라니 클라인이나 이쪽에서는 해석을 중심으로 해요. 지금 대상관계 이론이지만 많은 경우에 해석 중심인데 이 폐업의 입장은 통찰이 아니라 분석가와의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 즉 변화된 관계 능력이 환자에게 분석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변화된 관계 능력이라든가 그 변화된 관계를 통해서 과거와 다른 경험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적인 치료에서 되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근데 이걸 지지적인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함정이에요. 지지적인 치료가 네, 새로운 경험이긴 한데 예. 그런 방식의 치료는 제 임상 경험으로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음, 현대정신분석에서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단순한 지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정신분석적인 통찰하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전이와 저항이라는 이론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일어나는 나쁜 전이가 있지만 이 나쁜 전이가 일어나도록 허용하면서 하지만 원대상과는 다른 대응을 함으로써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대응 자체에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제가 고민이 됐던 건 뭐냐면 아까 교수님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그 지지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 내담자가 현실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거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상처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어떤, 관계적인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옮긴 사람이 이제 새로운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관계나 뭐 이런 것들, 과거의 상처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른 형태의 그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목회자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교수님 설명하시는 걸 들을 때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예전 교회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행동화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과연 이게 새로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그분의 그런 뭐 영적인 심리적인 그런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걸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고민이 아까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론은 그냥 눈에 보이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으로 실제 이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모양은 지지적인 모양으로 가요.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이분하고 인터랙션 관계 속에서는 이분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도록 나는 간접적으로 도는 입장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저희도 애쓰겠습니다. 같이 한번 애써보죠. 이 정도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여기 이런 지지적인 치료를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 선생님 다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네. 이분에게는 친절하게 하되 실제로 이분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선을 지켜야 돼. 결국은 정서적으로는 그 얘기 다 들어주고 이모션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지만 이분이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탐색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 가야 된다. 이게 한번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분은 요구사항이 끝이 없다는 어린아이는 젖을 주면 줄수록 계속 젖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의존적인 관계에 있게 되면 결국은 의존적인 관계가 지나치게 의존적일 때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내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또 반복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이분을 애써 만족시키려고 했겠지만 이번에 요구사항이 계속 높아지면 결국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럼 이분은 여기를 버리고 또 다른 데로 떠난다. 이런 반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분은 나쁜 대상 관계를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까요? 불가해서 얘기하는 그 윤회가 죽어서 윤회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윤회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관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패했던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슬을 끊어내는데 이분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되지는 않는 거죠. 이분은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이분들을 잘 담아주되 현실적으로는 이분의 패턴에 의해서 또다시 실패하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제 임상 세션에서는 치료의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치료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될 어느 선 범위 내에서 이분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슬링을 하는데 링 안에서 해야지 링 밖으로 벗어나면 이건 레슬링이 아니고 싸움이잖아요. 건강한 치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료의 틀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조건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치료의 틀만 잘 지켜도 이분은 여기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아무 때나 바꾸고 싶고 10분 하고 그냥 저 집에 가고 싶고 아니면 오늘 2시간 해주세요. 막 이런 엉뚱한 요구가 있을 때 치료자가 여기에 무너져 버리면 이분은 여기 와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만족을 얻고자 오는 거지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지적인 치료의 한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으로 전이와 저항이라는 이런 틀 속에서 이분들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치료할 때는 제일 어려운 게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분들은 말을 안 한다고 한다는 게 저항이죠. 보통 뉴라틱한 환자들은 선생님도 이렇게 좀 통찰을 하고 우리 같이 합시다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전혀 맥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뭔가를 숙제를 내듯이 우리 같이 좀 합시다라고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니까 이러한 저항을 최대한 허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분 스스로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되 대신에 이분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지금 자기 말할 기분이 아닌데 계속 말하라고 우겨버리면 이분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침묵하고 싶으면 침묵하고 말하고 싶으면 말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을 정서적으로는 이분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되 무조건적으로 만족을 기대하는 이분의 심리에는 우리가 그대로 부응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돌본다고 하는 게 사실은 예술이라는 얘기,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상담자의 전이 저항이 조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이제 부적응적이고 학교를 거부해서 학교에 안 가는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거부적이고 흥분시키는 엄마 안에서 학교를 갔을 때 뭔가 보상이 일어나고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 이제 굉장한 수치감을 일으키는 처벌이 일어났던 엄마를 두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한테는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은 굉장히 그 자기의 어떤 평가를 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한시라도 그 공간에 있기가 힘든 건데 이 친구가 그걸로 인해서 발현되는 게 굉장히 그 자기 연민으로 빠지면서 상담자뿐 아니라 엄마한테도 자기 연민을 통해서 본인의 모든 그 액팅아웃된 부분들을 무효화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고 그걸 상담자한테도 굉장히 그걸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요구 방식이 상담자도 되게 유혹적으로 들려요. 선생님 같은 경우 내가 여러 곳을 다녔지만 선생님한테 저희 엄마한테도 이야기했다. 정말 감탄사가 연발이 됐다. 선생님이 했던 부분 업무 상담사가 했던 것보다 정말 위로가 되고 엄마 이런 곳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어떤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언급하려고 그러면 바로 연민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상담사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은 왜 이게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나를 칭찬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다가 좀 있으면 이게 같이 이렇게 상호적 역전이 다 일으켜지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렇게 하면서 연민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거절하지 않고 지지해 주는 걸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반면 내 안에서는 이 친구가 만약에 호전된다면은 분명한 상담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엄마가 말할 건데 이 부분에서 내가 이 친구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저 또한 이게 머리가 굴려지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쌍방으로 유혹하고 거절하고를 나 또한
그 전이 저항에서 일으켜지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이 저항이 일어나고 나는 역전이 저항이 일어나는데, 네, 네, 네. 예. 근데 맞아요. 문제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어느 한쪽으로만 일어나지 않고 이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대상과 관계에서 있었던 것을 자기가 느꼈던 것을 우리한테 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나를 엄마로 만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엄마 노릇을 하고 나를 그 엄마 밑에서 학생으로 꼼짝 못하는 하고 아이의 정서를 주기도 한다는 얘기. 이게 레카가 얘기한 일치적 동일시와 상보적 동일시가 번갈아 일어나기도 하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오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나쁜 대상 관계 중에 이 두 파트너가 있으면 그 파트너 역할을 서로 바꿔버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나를 무서운 엄마로 만들고, 또 어떨 때는 나를 유혹적인 엄마로 만들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얘가 유혹적인 엄마 노릇을 하고 내가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게 이 롤이, 역할이 역전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니까 우리가 이걸 살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이가 내 비위를 맞추려고 아주 날 칭찬하고 야단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얘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나를 떠날까 봐 내가 조마심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김태경 목사 이야기한 것처럼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전에 교인은 어쨌든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김성식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 경우도 보면은 뭐 그게 연민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요청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속에 그 숨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바로 공격성인데.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게 협박하는데, 협박이 안 먹히면 뭐 하냐면은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방식이 마치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적 파괴자를 나는 잘 이해해 준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그걸 허용한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 모습 때문에 섣불리 행동을 한다거나 거기에서 조언을 해준다거나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그 협박이라든지 그런 공격성에서 정당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이제 숨겨진 내적 대상 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테인하고 있어서 확실해질 때까지는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 무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인터벤션 들어가면 엉뚱한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강 목사님 말씀 계속 하시죠. 우선 계속 전능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럴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전능인가 했는데, 이제 자꾸 저한테서 내려지는 마음속의 결론이 가까워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은 상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갖다가 막 이야기하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능함이라는 게 뭘까 하니까 일단 우선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용하는데 무한한 수용 능력.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식별하고 구별을 하되 제거하지 않고 적당한 때를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말하자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관계에서 병든 관계가 뭐 암처럼 자라는, 근데 거기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암세포가 자라도록 하는 게 뭐냐면 유혹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그 형상이 뭘까 할 때 결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관계성에 가까운 거니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관계성인데, 문제는 인간의 그 욕동이라든지 이런 그 유혹하는 대상이 유혹자가 있는데,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은 그걸 제대로 식별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식별해낸다라면은 우리는 좀 더 그 뭐랄까 하나님 뜻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능함이라는 건 사람들이 추구하는 전능함이라는 거는 외적으로 잡히고 손에 잡히고 느껴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외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나 이 믿음에 관한 것들은 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이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외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성이 오염되어 가는 그런 건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게 오히려 더 쉬운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어, 같고. 음, 예. 그래서 어쩌면은 그 치료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계속 애를 쓰고 식별해내는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못한 것, 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식별해내는 내적인 능력을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 이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역전의 분석을 하는데 현대적인 분석에서 가장 큰 트레이닝이 역전의 분석이에요. 임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전의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역전의 분석은 역전의 저항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항상. 그 지금 영성적인 트레이닝에서는 그걸 식별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같아요. 영성적인 디서먼트라고 하는 것도 디서먼트는 중세식으로 얘기하면 악신과 선신을 구별하는 거라. 근데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적인 용어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잖아요. 우리 내부에 있는 죄성이죠. 그래 우리 무의식에 있는 나쁜 대상이라는 얘기 결국.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악마잖아. 데빌이잖아. 나의 죄적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게 나쁜 대상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나쁜 대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나쁜 대상이 나를 점령한다고 하면 내가 결국은 나쁜 짓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나쁜 대상 관계가 외현화되게 되면 또 외부 대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 목사님의 통찰은 굉장히 깊은 통찰이죠. 결국은 식별이라는 얘기예요. 디서먼트인데 디서먼트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의 디서먼트도 있지만 어떤 다른 사람 심리 내부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디서먼트인데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우리가 픽업하는 정서나 여러 가지 판타지나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름 지을 수 없는 어떤 불편함이나 혼란이나 이런 모든 것 우리가 픽업하고 있는 어떤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들어오는데 이 관계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이걸 우선 잘 모르니까 터지지 않도록 우선 내가 컨테이너 하면서 조금씩 소화해 나가면서 그중에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필요한 경우는 해석을 통해서 돌려주지만 저 사람한테 이걸 주어서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이면 돌려주지 않고 내가 그냥 컨테이너하고 소화하는 것으로. 근데 이 작업들이 어떤 식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게 물질은 없다 그러잖아요. 빛보다 빠른 거. 근데 빛보다 빠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 관계의 속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계의 속도가 빛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그 속도의 자유로운데 빛보다 빠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가득하다라고 말할 때는 결국은 이거는 그 자체는 물질로 말하면 빛 속도이기 때문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관계의 속도는 우주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바로 그냥 연결될 수 있는 게 관계의 속도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가둘 수도 없고 활동 영역을 제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우주 밖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 있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니까 거기서 속도라는 게 어떤 관계가 속도가 없는 것처럼 마음도 물질 세계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는 어떤 세계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외계인하고도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근데 그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외계인이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지구에 도달할 수가 없다가 되거든요. 그 물리학적으로는 그렇죠. 제일 가까운 그 항성 알파 센타우리도 4.3 광년인데 그 지구에서 출발해 가지고는 뭐 20만 년인가 20만 년을 가야지 갈 수 있고 빛속도로 가야 4.3 광년이지만은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그 안드로메다가 250만 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뭘 있어도 올 수가 없다 이거죠.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외계인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든지 이런 내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아예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어, 만났고 같이 있었고 지금도 자기랑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과연 이거는 뭐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는가 할 때 결국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도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저는 그 외적인 것들이 대체적으로 외적인 것들이 유혹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물리적인 한계, 신체적 한계라는 것이 이거는 어쩌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유혹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뭐 원죄 이런 거 말할 때에 다른 무슨 나쁜 행동 이게 뭐 열매를 먹었냐 안 먹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본 태생 자체가 유혹자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생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 식별하는 과정들을 해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게 무엇인지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식별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전능하지가 못하다라는 게 이건 당연한 결론이 나버리는데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걸 가지고 자기가 전능함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이거는 관계 파괴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뭐 이런 온 우주로 시작해가지고요. 그뭐다 섞여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연구되는 대로 우리한테 좀 알려주셔가지고 우리도 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패변의 얘기나 이런 대상관계 이론에 들어오면 현상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정신분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정신분석이 자립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철학적인 사유를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관계 속에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P2 됐다고 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던져진 상태에는 우리는 이미 세계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나라는 게 독립된 내가 아니고 나는 처음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그때 이 세계 속에서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독립된 나가 아니라 나는 세계 내 존재라는 얘기죠. 그걸 이게 다사이라는 용어로 하이데거가 현 존재라는 얘기로 가지고 계속해서 현 존재 분석을 해내는데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것은 데카르트의 개념에 가깝죠. 우리 이고 사이칼로지는 우리 내 마음 안에 내 심리기구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는 관계 중심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인간 심리를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자아를 잘 들여다보면 자아하고 대상과의 관계가 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된 포커스를 어느 쪽으로 맞출 것이냐 할 때 대상관계 쪽에서 시작하는 분들 좀 더 대인관계, 대상관계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자아심리학 쪽에서는 자아가 어떤 프리에더퍼란 지점에 있는지 에더퍼란 지점에 있는지 혹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성기기 어느 지점까지 발달했는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심리 상태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과 그 대상과의 관계 측면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접근
방법의 차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인간의 심리를 이해할 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총체적인 하나의 풍선이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풍선인데 풍선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이트가 말하는 내용이나 다른 페어벤이 이야기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도덕 발달인지 또 발달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들이 그런 풍선에다가 이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지점이 이렇게 잡아 당기면 힘이 가해지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고 생각되면은 다른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분보다 여기가 더 도드라지게 되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취약점이 생길 수 있고 풍선이라 말하면은 긴장한 데는 턱 건들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는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부분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다른 걸 다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긴장하고 있는 거를 긴장을 풀면 완화시키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풍선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돌려보면은 무슨 기 구강기인지 무슨 기인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도 살면서 그 다양한 인생의 발달의 주기에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이게 어느 환경에 처해에 따라 가지고 돌려볼 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될 경우는 뭐냐면은 그놈만 딱 긴장 상태로 당겨버리면은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각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적인 철학적이든지 심리적이든지 간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풍선에 바람 불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적인 그 통찰들이 상당히 종합적으로는 결국은 유용한 이해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네, 저는 그 구분지어서 5가지를 제 책상 옆에 붙여놔요. 붙여놓고 그래, 아주 좋은 제가 방법이에요. 잊어버릴 때마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음, 자기감, 자아 강도, 그다음 대인관계에서의 관계 패턴, 방어 기제, 통찰 능력 그런 부분들을 총합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이론들을 각각 다른 이론이라기보다 동일한 것을 보는데 여러 측면에서 본다고 이해를 하면 정신분석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